한국직업방송 투데이 잡스 3.0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고 가는 수다 속에 피어나는 인사이트 뉴스는 네모다. 오늘은 역사의 재원쌤과 함께 뉴스는 역사다 함께 진행해 보겠습니다. 김재원 강사님 모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번에 몽골 대제국 칭기스칸 고려 원종 이런 얘기 그리고 거기 안에 꽃 피우는 사랑 얘기까지. 아, 그럼요. 사랑 이야기 꼭 들어가죠. 제 예전에 아라비아 처녀가 왕한테 천일 야화를 들려줬다는 얘기를 듣고 아무리 그렇지만 천일 동안 무슨 얘기를 하면서 그걸 보냈겠어라고 생각했는데 재훈 쌤 보니까 가능하겠구나.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하기 시작하면 뭐 천일은 후딱 갈 수 있겠죠. 그 캠프 같은 거 하시면 어때요? 천일 캠프요? 예. 누가 재훈 쌤이 신청을 할까요, 근데? 저는 갈 것 같아요. 네네네. 방송해야 되나요? 아,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역사 이야기가 그냥 예전에는 암기나 시험 때문에 공부를 했을 때와 달리 나처럼 누군가 살고 있는 삶의 얘기라고 생각하니까 되게 다르게 읽히는 것 같아요. 아,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시험, 그러니까 그 한국사 시험을 폐지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탑 이름 참 어렵고요. 불상 이름 참 어렵고요. 사실 그런 학문이 아닌데 네. 이게 시험이라고 하는 그 굴레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어쩔 수 없이 암기를 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뭐 결국은 테스트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이라고 하는 게 사실 네네네. 답을 맞춰야 되는 제도니까. 뭐 논술형으로 한다 그러면 또 그걸 채점하는 것도 또 그쵸. 굉장히 힘들고 이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오지선다 다지선다를 이렇게 하다 보니 이제 그런 게 너무 아쉽죠. 예, 역사가 암기 과목이라고 배웠던, 네. 그러니까 생각했던 제 선입견이 좀 부서지는 게 이제 재훈 쌤과 얘기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오늘은 지금의 우리 역사, 지금의 우리 현실하고도 좀 맞물리는 대목인 네. 것 같은데 오늘 뉴스는 역사다. 간토 대지진이 발생한 지 지금 꼬박 100년이 됐습니다. 네. 제가 그 신문 기사를 읽어보니까 일본에서 조선인들을 학살했던 일들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그 관계자들이 다 사망하고 나니까 네. 우리가 언제? 뭐 이렇게 약간 발뺌하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분노하는 뉴스가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지금 이 관동 대지진 당시에 조선인들을 대학살했던 일들에 대해서 공식적인 기록이 없다. 참 묘하게 말을 꼬는 것도 참 능력이에요, 그죠? 공식적인 기록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일부 그 일본 언론들도 이건 너무나 위험한 역사 수정주의가 아닌가 이런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관동 대지진 하면 떠오르는 인물 박열 그리고 그의 아내 가네코 후미코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영화 전에는 네. 이분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오, 그러셨나요? 예, 네. 그런데 영화를 보면 우선 포스터 엄청 강렬해가지고 아, 그렇죠. 포스터가 진짜 강렬했었어요. 그리고 이 박열이라고 한 여기 보면 여기 나오네요. 밑에 제목에 아나키스트 프롬 이게 뭐죠? 컬러니. 콜로니. 네. 예. 아나키스트 프롬 콜로니라고 써 있는 걸 보면은 사실 아나키스트라는 말이 좀 이렇게 생경하잖아요. 아, 그러십니까? 예. 제가 모르는 게 너무 많군요. 예. 아닙니다. 아니, 모를 수 있죠. 예. 모를 수 있죠. 네네네.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네네네, 예. 그럼요. 그러니까 네. 박열과 그의 아내였던 가네코 후미코도 아나키스트였다는 거죠. 그렇죠. 아나키즘이라고 하는 사상을 수용했었던 독립운동가들이었습니다. 예. 근데 두 분의 삶이 예. 엄청 드라마틱하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영화로도 그렇죠.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네. 이게 저기 아마 이준익 감독의 네, 영화일 이준익 감독의 텐데 영화죠. 예. 이준익 감독이 저 박열을 영화화하면서 그 대사들이 있잖아요. 네. 그거 그냥 있는 그대로 갖다 쓰신 거예요. 가공 없이. 거의 가공이 없었습니다. 그건 영화 동주 때도 비슷했고요. 지금 네. 나오는 저 재판 장면, 어머. 저 재판 장면과 이제 수용소에서 수용소가 아니라 저기 그때는 이제 감옥이었죠. 예. 감옥에서 이제 신문 조서들을 다 남겨놓거든요. 네. 그 신문 조서 내용을 대사를 거의 그대로 갖다 쓰셨어요. 근데 그 말은 뭐냐면 그만큼 영화 같았다는 겁니다. 실제 삶도. 그래요. 그리고 저 재판 과정 자체가 굉장히 영화 같았고요. 예. 근데 이제 아나키즘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생경하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아예 처음 들으시나요? 혹시 그러면 무정부주의라는 말은 들어보셨습니까? 예, 제가 이전에 그 아나키스트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것도 이준익 감독 영화입니다. 그래요? 네.
아나키스트라고 하는 영화. 네, 그 영화 때문에 제가 아나키스트란 말을 알게 됐고, 아, 무정부주의? 네. 그 당시엔 그럴 수 있겠다. 네. 그 당시에 정부라고 하면 일본 일본 정부니까 정부니까요. 일본 정부가 없어져야 된다고 독립운동가들은 당연히 생각할 수 있겠구나라고 여겼었거든요. 이중익 감독이 그렇게 생각하면 아나키즘에 대한 그 고민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셨던 감독인 그러네요. 것 같아요. 네. 그 감독 그 영화를 통해서 이제 사극을 아마 시작을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오. 굉장히 거기에 감화가 되셨던 모양입니다. 근데 오. 아나키즘은 굉장히 복잡한 사상이고요. 뭔가 하나의 결로 이렇게 좀 이렇게 딱 깔끔하게 정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네, 좁게는 정부 혹은 통치 체제 자체를 거부하는 네.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조금 더 넓게 가면 모든 권력에 대한 저항입니다. 모든 권력에 대한 저항. 제일 중요하게 그럼 생각하는 게 뭐냐? 그럼 개인의 자유. 네, 개인의 자유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런 각 개인의 자유와 개성을 위해서는 평등, 그다음 연대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 아나키즘 단체들이 이 개인의 자유와 연대, 평등이라는 가치로 모이기 시작을 했었던 거죠.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시기 이제 식민지 시기죠. 식민지 시기 조선인들에게는 이게 굉장한 어떤 무기가 되는 이겠네요. 사상이었었던 거죠. 제국주의를 넘어서고 저항한다라고 하는 뜻에서. 그렇기 때문에 좀 유행처럼 번져 나갑니다. 그 시기가 이제 1920년대인데, 1920년대의 그 아나키즘 단체들이 굉장히 특이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딱 얘기하면 누가 봐도 독립운동 네. 단체인 거잖아요. 근데 그게 불법이 아닙니다. 일본 정부에서 가만히 있지 않았을 텐데. 이 시기 20년대 초반, 1920년대 초반에 일본의 분위기가 네. 어떻게 보면은 그 근대화된 메이지 유신 이후 한 150년 가까이 되는 그 시간 동안 거의 몇 안 되는 그 어떤 사상과 어떤 그런 일말의 어떤 민주주의라고 할까요? 민주주의 시스템이 조금 빛났었던 시절이거든요. 1920년대. 다이쇼 데모크라시라고 하는 그 시절이었기 때문에 어떤 이런 좀 자유로운 사상에 대한 수용력이 조금 있었던 시절이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박열과 같은 조선인뿐만 아니라 네. 일본인 아나키스트들도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인 아나키스트들과 조선인 아나키스트들 간의 연대도 이루어졌었던 시기가 딱 요 시기였었던 거죠. 굉장히 묘한 네, 역사적 아이러니의 순간처럼 보이는데요. 그렇죠. 박열 열사는 어떤 삶을 사셨나요? 1902년생이시고요. 경상 1902년. 네, 1902년생. 그 문경에서 태어나셨는데 똑똑하셨어요. 굉장히 똑똑하셨던. 오, 엄청 미남이시네. 예. 더 없는 말을 할 필요는 없고요, 저희가. 아니요. 네. 그렇습니까? 미남이십니까? 예. 네, 네. 아무튼 그 박열이라고 하시는 분은 똑똑하셨습니다. 일단 이 시기에 보통 학교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았고요. 그때 그 말씀 하셨잖아요. 네네네네. 그때 학교를 간다는 것 자체가 자체가, 조선인들이. 네, 보통 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는 유학을 갑니다. 경성으로. 이제 상주에서 경성으로. 아, 이때는 문경, 상주 이 지역 경상북도에서 경성으로 오는 것도 유학이죠. 유학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굉장히 과정이잖아요. 멀죠. 예. 예. 그래서 경성 제2고등보통학교 경성 제2고등보통학교. 네. 예. 여기에 입학을 하시는데, 이거 자체도 뭐 엄청난 엘리트고요. 예. 여기서도 한 번 더 나아가서, 이때 집이 좀 가난하셨어요. 아버지가 가난한 농민이셨고 또 빨리 돌아가십니다. 아휴. 그래서 좀 고학을 하셨기 때문에 이 시기에 가난한 천재들이 가는 학교는 거의 정해져 있어요. 몇 개들이. 학비가 좀 저렴한 곳이겠군요. 네, 관비와 그러니까 관에서 주는 그 학비? 장학금을 받고 네. 보통 가는 곳들이 이제 사범대입니다. 사범. 아. 이때는 사범 학교죠. 예. 사범 대학이 아니라. 여기 그래서 이제 경성 제1고등보통학교 사범과로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그럼 공부를 굉장히 잘했다는 굉장히 거네요. 잘했었던 예. 분이고요. 근데 상급 학교로 진학을 하면 할수록 느껴지는 건 이제 식민지적 현실인 거죠. 일본인과의 차별적인 엄청나게 구조들. 심했겠죠. 네. 특히나 원래 식민지적 차별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뭐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네. 차별은 본인이 엘리트로 올라가면 갈수록 더 뼈저리게 느껴집니다. 구조적으로 그렇죠. 차별을 받는 거니까. 같은 교육을 받아도 네.
직급이 낮거나 아니면 임금이 낮은 대우를 받기 시작을 한다거나 학교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예. 그런 차별을 받다 보면은 자기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런 식민지적 차별에 더 뼈저리게. 떠저리게 느끼기도 하고 더 가까이 가는 거죠. 그런 차별적 구조 속. 네. 그런 거를 많이 느끼셨다고 해요. 신문 조서에 다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언제부터 이런 걸 느꼈냐? 네. 라고 내가 학교에 들어가고 학교에서 더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런 식민지적 차별 구조를 느꼈다. 근데 그게 폭발하게 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1902년생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고등보통학교 시절이면은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1919년쯤. 3.1운동이 있었겠네요. 그렇죠. 네. 3.1운동이 벌어집니다. 3.1운동을 본인이 직접 이제 나간 거죠. 시위에 예. 나가셔서 이제 주도를 하셨다고 해요. 이제 그 과정에서 당연히 이제 좀 폭력적인 상황을 마주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신문 기록에 나오는 건데 왜 극단적으로 이렇게까지 사상적 변화를 겪은 게 왜 이렇게 됐냐라고 물어보면 3.1운동 당시에 소문을 들었다고 합니다, 본인이. 근데 그 소문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알 수는 없지만 네. 혀를 뽑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죠. 혀를 뽑고 고문했다. 아, 3.1운동 주도자들을. 아, 맞아요. 그런 얘기들이 이제 네. 책에도 실리잖아요. 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아 이건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좀 더 급진적인 어떤 사상을 배우고 싶다. 그리고 그걸 배우기 위해서는 내가 더 높은 곳에서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는 열망을 갖게 된 거죠. 예. 그래서 향하는 곳이 이제 일본입니다. 아, 일본으로 간다고요? 네. 오. 당연히 이제 그때는 어떻게 왜 일본을 가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열린 공간으로서 식민지 조선보다 동경이 훨씬 더 그쵸, 공부를 하려면.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그런 사상에서는 더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식민지적 차별 구조라고 하는 건 그때 당시 일본 본국 본인들이 네. 생각하는 그 일본 본국보다 훨씬 더 억압적일 수밖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없겠죠. 구조였기 때문에 그걸 넘어설 수 있는 상상할 수 있는 공간의 최전선은 동경이었었던 거죠. 네. 그래서 동경으로 가고요. 똑똑하시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거기서도 학교에 입학을 하시게 되고 예. 근데 이제 집안 형편이 안 좋으니 이제 노동과 공부를 병행을 하게 됩니다. 예. 3.1운동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역사적 사건의 그 한가운데에서 일본의 식민지 지배의 폭력성 네. 그리고 비인간적인 상황들을 마주하고 이제 학교도 사실은 3.1운동에 가담을 했으면 더 다니기가 어려웠을 테니까. 그럼요. 예. 네, 네. 체포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근데 일본으로 가서 내가 공부를 좀 더 해보겠다고 네. 판단했는데 한국에서도 돈이 없어서 조선에서도 그렇게 어렵게 공부를 했는데 일본 가서는 학비가 뭐 있었겠냐고요. 네. 굉장히 어려웠을 거란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신문 배달부터 뭐 노점상 뭐 이런 것도 다 경험을 하시면서 하다가 애초에 일본으로 건너가서 유학을 하려고 했었던 이유 자체가 네. 어떤 다양한 사상들을 배우고 좀 더 급진적인 활동을 해보자라고 갔던 거기 때문에 네. 일단 초기에는 사회주의자들 그리고 아나키스트들과의 교류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일본에서 네, 그리고 이제 흑도회라고 하는 흑도회. 네, 단체에 가입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네. 이제 아나키즘 사상을 공부하고 네. 같이 이걸 전파하는 모임이었고요. 거기에서 이제 운명의 단짝을 만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분이 가네코 후미코라고 예. 하는 분인데 흑도의 기관지 흑도의 발간 책임을 맡으면서 이제 같이 사상적인 어떤 흐름들을 공부하고 예. 그걸 정리해서 잡지를 내고 이런 활동들을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두 분이 그 단체를 자주 바꿔요. 그 바꾼다는 게 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런다는 게 아니라 아나키즘 모임 자체가 좀 그렇습니다. 원래 이런 사상은 서로 생각이 조금 다르면 뭉쳐지기가 좀 쉽지가 않잖아요. 게다가 이제 아나키즘에 심취한 분들이니까 그렇죠. 어떤 권력이나 통치를 받는다는 느낌 자체가 맞아요. 네. 받아들여지지 않으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단체들을 만들고 해체했다가 하는 과정들을 겪습니다. 그 과정에서 뭐 흑우회라고 하는 것도 같이 이제 네. 만드셨다가 이제 좀 지지부진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만드는 조직이 영화 박열에도 나오는 불령사라고 불령사. 하는
그 조직을 만드는데요. 이 불령사의 내용은 뭐 흑오의 흑도회랑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그리고 네. 인적 구성도 그렇게까지 다르지는 않습니다. 네. 그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 불령사도요. 음성적으로 활동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일본의 네. 본토에서 아나키즘을 주장하는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특히나 조선인이 주도적으로 저렇게 네. 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그러니까 지하 조직이 아니라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양성적으로 네네네. 보이는 데서 그 영화에도 보면은 그 집으로 들어가는 길목이 나오면서 불령사라고 하는 간판을 간판. 집에 걸어놔요. 네. 그러니까 그건 그냥 뭐 마음대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부분을 말하는데 네. 뭐 그게 뭐가 어때서 뭐 이런 거죠. 근데 막상 안으로 들어가면 건물 벽에 뭐 혁명가, 노동가 뭐 이런 네. 가사 막 붙여져 있고 네. 타도 일본, 음. 제국주의 타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걸려 있는 거죠. 근데도 그게 전혀 부끄럽거나 음성적으로 활동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드러내놓고 우리의 사상은 이런 거다라고 하는 걸 이제 당당하게 밝히면서 이제 활동을 했었던 거죠. 동경에서 그게 가능했다는 게 약간 상상이 어려운데요. 정말 잠깐 있었던 시절입니다. 일본에서도. 아주 잠깐. 네네네. 네. 가네코 후미코라고 하는 일본인 여성에 대한 관심이 아주 클 수밖에 없는 네. 게 일본 사람이면서 네. 한국인 남성과 함께 활동했다는 것 자체가 흥미롭죠. 네, 굉장히 관심이 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럴 만한 이제 사정이 있습니다. 가네코 후미코의 삶이야말로 정말 그 롤러코스터 같은 롤러코스터면은 사실 올라가는 게 있어야 되는데 네. 끊임없이 침잠하기만 했었던 그런 삶을 너무 살았었던 안타깝군요. 사람인데요. 일단 이 가네코 후미코는요 무적자입니다. 무적자라면 호적이 없어요? 네, 호적이 없습니다. 아버지 집이 가난한 집이 아니에요. 굉장히 부잣집인데 예. 어머니가 좀 한미한 그 농민의 딸이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두 분이 아이를 낳은 거죠. 결혼을 하기 전에. 네. 그래서 호적에 올려놓지 않습니다. 아니 그래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출생 신고가 안 돼 있는 그렇죠. 아동들 보도되는 것처럼 네. 가네코 후미코도 출생 신고도 안 돼 있고 말하자면 지금으로 치면 주민등록번호도 없는 상태였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육을 못 받죠. 학교도 갈 수 없고. 못 가니까. 네. 그런 굉장히 또 차별이 얼마나 심각했겠어요. 가정 내에서도 차별이 심각했을 게다가 것이고. 여성이었으니까 상대적으로 네. 더 차별이 심했겠죠. 네, 그러다 보니 이런 어떤 유년 시절의 삶이 영향을 좀 많이 미쳤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9살이 됐을 때 할머니 손에 이끌려 가지고 조선에 옵니다. 왜요? 그 이유는 정확하게는 파악하기가 좀 힘든데 아마도 그냥 그 할머니가 이제 원래 그 일본 분들 중에 조선에 가서 사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자연스럽게 본인도 같이 이제 할머니의 손에 이끌려서 조선으로 왔었던 것 같은데 할머니가 이제 처음에는 잘 지내요. 할머니랑 잘 지내다가 할머니도 가네코 후미코를 버립니다. 네, 이제 그런 삶을 좀 살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에 조선에서의 이 가네코 후미코의 삶이라는 게 노예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일본인임에도 불구하고도 이제 아버지한테도 딸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네. 할머니에게도 또 버림받고. 버림받아서 손녀로 인정받지 못하고 그 상태에서 조선에서 버려져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이 시기에 일본에서 넘어온 그 조선으로 넘어온 일본인들 제조선 일본인들인 거죠. 제조 일본인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분들은 가네코 후미코와는 다른 삶을 살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인종적인 차별이라는 게 당연히 존재할 수밖에 없었으니까 민족적 차별이라는 게 존재할 수밖에 없었으니까 조선인들보다 항상 자신들이 우위에 있다라는 생각 속에서 그렇죠.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가네코 후미코는 똑같은 제조 일본인임에도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차별받는 네. 식민지 조선인들과 훨씬 훨씬 더 더, 가까운 그렇죠. 공감을 느꼈겠네요. 동질감을 더 느꼈었던 거죠. 그 가운데서 3.1 운동을 봅니다. 가네코 후미코가. 네, 가네코 후미코가 조선에서 3.1 운동을 보는데요. 가네코 후미코에게는 그 3.1 운동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거죠. 저항이라는 수단이 있구나. 라는 걸 조선인들의 활동을 통해서 확인한 굉장히 특이한 굉장히 대작이- 특이한 거죠. 예.
이래서 스스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 자신에게도 권력에 대한 반역적 기운이 일기 시작한 건 3.1운동이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조선인들의 활동을 통해 일본인 무적자가 네. 권력에 저항하는 법을 배운 거죠. 3.1운동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네. 역사적 사건이네요. 네. 진짜 그런 측면에서 봐도. 그 상황에서 얼마 안 있다가 다시 일본으로 돌아오는데 일본으로 돌아오면서 아버지 함께 살아요, 아버지랑. 근데 그게 이유가 있었습니다. 딸로서 받아들인 게 아니고요. 예. 무적자잖아요. 예. 그 상황에서 이 딸을 외삼촌이랑 결혼을 시키려고. 무슨 얘기예요, 그게? 네. 그러니까 좀 재산 때문에 이제 그랬었던 건데 이제 그런 취급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 가네 내에서도. 쿠미코라고 네. 하는 여성이 사회적 입지, 가정의 입지를 딱 보여준 단적인 네. 사건이네요. 당연히 거부를 하고요. 그 이후로 아버지한테 폭행을 당하게 되고 학대를 받은 거죠. 네, 학대를 받게 되고 그걸 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떠나서 살기 위해서 이제 다시 동경으로 네. 오게 됩니다. 근데 뭐 돈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박열이랑 비슷한 상황인 거죠. 상황인 거죠. 그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사회주의 그리고 아나키즘이라고 하는 사상을 길거리의 사상가들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 아까 말했던 이 흑도회에 가입을 하게 되고 박열과 만나게 된 겁니다. 박열의 상황을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었던 네. 여성이었던 거네요. 네네네. 그러니까 두 사람이 굉장히 사랑하는 사이기도 했지만 정신적 교감이나 신념적 교감이 굉장히 깊었을 거라는 예상이 네. 충분히 가능하군요. 저건 그 신문 도중에 찍은 거예요. 네. 아, 저런 사진을 찍을 수 있어? 그게 이제 뒤에 말씀드릴 텐데 그만큼 네. 저 두 분은 어마어마한 사건에 연루되고 어마어마한 사건을 오히려 두 분께서는 이용하면서 언론을 활용하죠.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네네네. 그래서 가네코 후미코를 예전에는 그냥 박열의 부인 네. 뭐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렇게 볼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네, 동지고요. 예. 훌륭한 아나키즘 사상가고요. 훌륭한 독립운동가입니다. 그리고 아마 일본인으로서 조선의 그 건국훈장이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 훈장을 받은 일본인이 몇 안 돼요. 네.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가네코 후미코. 대단한 삶을 살았던 분이죠. 굉장히 열정적이고 그녀에게 통치나 지배는 네. 어떤 면에서도 긍정적인 부분이 단 하나도 없었던 거잖아요. 아버지, 할머니, 국가, 예. 부적자니까요. 네. 그거 하나도 자신에게 자신의 삶을 돌아봐주지 않는 권력이었기 때문에 그런 통치나 지배는 필요 없다는 생각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 굉장히 자유롭고 이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삶을 살았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삶을 지금 말씀하신 저 신문 과정과 언론을 이용한다는 게 지금도 쉽지 않은데 그 그렇죠. 당시에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가졌다는 게 굉장히 대단한 전략가임을 알 수 있는데 관동 대진으로 인해서 굉장한 사건에 휘말리게 되는 네. 거죠. 1923년 9월 1일이고요. 네. 지금으로부터 딱 100년 전, 이제 관동 지역, 동경을 중심으로 한 그 관동 지역의 7.9 강진이죠. 강진. 예, 7.9 강도 요요? 7.9의 강진이 예. 일어납니다. 이때 지진 자체로 사망한 사람만 10만 명. 그 당시에. 네. 이게 밥 지을 때 지진이 나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이때 당시에 일본은 목재 건물이 많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밥을 짓고 있다가 지진이 난 거예요. 불이 나는 거죠. 그래서 불에 타 죽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아, 무너져서 잔해에 깔린 사람들보다 네. 그보다 불에 타서 죽은 사람들이 훨씬 많았어요.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그런 피해가 발생할 거라고 네. 생각 못했네요. 그래서 엄청난 사건이었는데 이것이 일본인들에게만 지옥이 아니라 조선인들에게 관동 지역에 살고 있던 조선인들에게는 지옥보다 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뭐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을 탔다라고 하는 유언비어가 퍼지고 그 과정에서 이제 일본 군경이 계엄령을 내리게 되고 그러면 일본인들은 왜 계엄령을 이거 그러면 진짜 조선인들이 독 탄 거 맞는 거 아니야? 우리를 공격하는 거 아니야? 네. 라고 하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가 돼버리고 네. 그러니까 유언비어를 만드는 것도 일본 군경이었고요. 그럼 일본 정부였고 그거를
기정사실화처럼 유포한 것도 일본 정부였었던 거죠. 조작인 거잖아요. 조작이죠. 네. 그러니까 애초에 관동 대지진으로 민심이 흉흉해지니까 자신들의 정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희생양을 만들었고 그 희생양은 식민지인 조선에서 온 조선인들이었는데 군경에서 소문을 퍼뜨려서 조선인들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를 이제 심어주고 거죠. 그 이후에는 이제 군경과 함께 자경단이라고 하는 일본이 이제 사설 단체죠. 민간 단체가 죽창과 그런 것들을 들고 다니면서 이제 살해, 학살하기 시작했었던 사건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 학살의 분위기 속에서 불량한 조선인, 불량선인이라고 불리는 이제 조선인들을 이제 학살을 하는 거거든요. 잡아들이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량한 선인, 예. 불량사, 예. 저 조직이 얼마나 불량하게 생각이 됐겠습니까? 그렇겠네요, 진짜. 타겟팅이 되는 거죠. 예. 근데 체포를 하는 그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뭐 제목이 제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제목이 굉장합니다. 동궁, 그러니까 황태자, 일본 예. 입장에서 황태자를 죽이려고 했다. 박열 의사가요? 네, 암살하려고 했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박열과 가네코 우미코를 잡아가게 됩니다.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근데 실제로 불령사뿐만 아니라 당시 아나키스트들, 근데 저 영화에서도 나오거든요. 그 아나키스트들이 하려고 했었던 일 중에 하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황제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했겠네요. 천황뿐만 아니라 뭐 황태자니 천황이니 뭐 이런 사람들을 의거를 통해서 이제 암살하려고 했었던 시도들이 실제로 있었고요. 예. 그 의열단을 통해서 막 폭탄을 들어오려고 하는 시도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근데 쉽지 않죠. 그렇죠. 거기에서 폭탄을 동경 한가운데로 옮긴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네. 그거를 여러 차례 하려고 하기도 했었기 때문에 이 사건 자체가 뭐 아예 없었던 거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불령사한테 씌웠냐?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박열은 실제 본인이 그 계획을 했었다라고 하는 걸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 내에서 박열 의사가 한 행동에 대해 재판 과정에 있었던 일이 다 알려지게 되는 거잖아요. 네. 체포가 돼서 감옥에 갇혔잖아요. 네. 근데 재판 과정에서 지금 저렇게까지 군경을 분노하게 한 저런 게 가능한가요? 대역 사건이라고 불리거든요. 대역 사건. 대역 사건이라고 불리는 사건을 만들어내는데 이때부터는 언론에서 말도 안 되게 집중하는 거죠. 지금 살아있는 황태자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조선인이 있다. 네. 관동 대지진 상황이에요, 지금. 엄청난 사건입니다. 엄청난. 그런데 이제 그때 이거를 완전히 판을 뒤집는 행위를 하는 거죠. 그게 가능한가요? 이 시기에 이게 중요한 이유는요. 일본 입장에서는 저런 무지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폭력적이기만 한 조선인들보다 우리는 문명국이고 우리는 문명이기 때문에 정식 재판 과정을 거칠 거야. 라고 하는 걸 사람들 앞에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근데 그게 그냥 유야무야 이렇게 지나가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대역 사건으로 비화가 되면서 모든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된 거예요. 이제는 재판 과정에서 조금의 비문명화된 모습도 보여서는 안 되는 게 일본 제국이 돼버린 거죠. 아, 스스로 발을 묶는 결과를 가져온 거네요. 그렇죠. 그 과정에서 박열이 요구 조건을 4개를 겁니다. 저기 있는 거죠. 첫째, 조선 민족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조선의 왕관과 왕위를 착용토록 할 것. 두 번째, 법정에서는 취지를 선언토록 해줄 것. 셋째, 조선어를 사용하도록 할 것. 통역을 준비할 것. 그리고 네 번째, 피고의 좌석을 1인 판사 좌석과 동등하게 만들 것. 저게 가능할까 싶은데요. 네, 완전히 재판의 주도권을 쥐고 흔들어 버리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일본에서 들어줬어요? 받아들입니다. 수용하지 않으면 난 묵비권을 행사하겠다. 일본 입장에서는 이 사건이 어떻게든 황태자 그 암살 사건으로 크게 키워지고 저 무지한 조선인들이 저렇게 저러고 살아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싶은데 저거 안 들어주면 나는 묵비권 나 아무 말도 안 할 건데
신문 과정에서는 말했어요. 예. 신문 과정에서는. 근데 재판 과정이 지금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잖아요. 네. 그럼 재판 과정에서 그 얘기를 해주는 게 효과적이고 문명화된 일본 재판, 네. 그리고 비문명화되어 있는 조선인, 이게 딱 극대화되는 효과를 노렸었던 건데 네. 그걸 완전히 뒤집은 거죠. 오. 나 그럼 저거 안 들어주면은 아무 말도 안 할 건데요. 네. 그래서 들어줍니다. 그래서 조선인 통역 붙여주죠. 붙여주면서 재판을 진행을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재판이 거의 생중계되다시피 하는 거죠. 이때 네. 당시에 생중계라는 건 없지만 기자들이 계속 쓰는 거. 적어가지고. 그냥 한마디 한마디가 기사로 다 나갑니다. 네. 다 나가는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엄청 받게 되는데 가네크 후미코와 함께 예. 재판 시작부터 조선어로 반말로 시작합니다. 나는 박열이다. 그게 카피기도 했었죠, 네, 영화. 나는 박열이다. 나이는 모른다. 모른다. 네. 그러니까 자신의 신분적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드러내는 거죠. 예. 그러고 막 계속 빈정거려요. 계속 빈정거리고 재판장에서. 주소는 이러는데 저기 형무소 주소를 댑니다. 나 집 없어. 나 지금 가난한 집 없는 사람이야. 저기야. 예. 라고 얘기하는 거죠. 가네쿠 후미코한테도 물어보는 거죠. 가네쿠 후미코 뭐 집이 어디냐? 모르는데. 고향이 어디야? 요코하마라던가? 막 이렇게 막 빈정거리는 거예요. 왜냐면 무적자잖아요. 예. 어디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듣기로는 요코하마라던데? 뭐 이렇게 이제 빈정거리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몇 달에 걸쳐서 재판 과정이 예. 이제 거의 뭐 생중계되다시피 하는 일이 이제 벌어진 거죠. 그리고 복장을 마치 두 사람이 혼인식을 하는 것처럼 재판 과정에서 혼인식을 하는 것처럼 약간 연극처럼 꾸며버려요. 네, 이게 엄청난 화제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 어떻게 보면은 일본 제국의 재판, 그 사법제도에 대해서 이런 어떤 유쾌하게 네. 저항한 겁니다. 아까 이 박열 의사의 무릎에 가네쿠 후미코가 앉아 있었던 사진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문 실제- 과정에서 기자들을 부릅니다. 찍으라고. 이제 그런 식의 행동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일본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걸 빨리 처리해야 됐었고, 그래야 되는 상황이 됐네요. 네,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그럼 그 뒤는 어떻게 됐어요? 사형 선고를 받은 날 기록에는 뭐라고 외쳤다라고 해요. 웃으면서. 웃으면서요? 네, 아마도 뭐 행복하게 그걸 받아들였었던 것처럼 이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거 자체는 아마 승리했다라고. 사법제도가 우리에게 사형을 내리지만 이거 지금 이 전체 과정에 놓고 보면 나를 죽일 수 있을지언정 우리가 하려고 했던 목적은 충분히 달성했다. 충분히 달성했다라고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이거 받아들이겠다라고 합니다. 재판정을 스피커로 사용해서 자신들의 사상과 자신들의 생각을 충분히 다 그렇죠. 일본의 한복판에서 얘기를 네. 하게 된 거잖아요. 재판 과정에서 끊임없이 천황제 부조리를 논리적으로 반박을 했고요. 예. 특히 가네쿠 후미코가 국가를 위한 개인의 희생. 지금 일본이 이걸 너무 강조하고 있다. 네. 강요하고 있다. 이걸 난 거부한다라고 하는 걸 논리적으로 끝없이 반박을 했었기 때문에 이거 뭐 그래 날 죽여. 근데 나는 할 말 다 했으니까 이걸 유쾌하게 받아들일 거야라고 했었던 거죠.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일본에서는 이 두 사람을 무기징역으로 감형을 시킵니다. 천황의 은덕이다라고 하는 뜻으로. 그것도 자신들의 어떤 그 메시지를 네. 주기 위한 거네요. 이 과정에서 두 분의 인생이 조금 갈리게 되는데요. 네. 가네쿠 후미코는 무기징역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이제 끊게 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결을 하게 된 거네요. 네, 자결을 하게 되고요. 박열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막 옮겨 다닙니다. 수용소를 막 옮겨 다니고 고문도 엄청나게 많았을 것이고요. 네. 그걸 견디다 못해서 말년에는 억지로 이제 천황제를 인정하는 것처럼 전향을 하게 되기는 합니다만 아마 그것이 박열의 뜻이었다라고 보기는 힘들 거고요. 왜 감옥 생활을 10여 년 넘게 네. 거기 갇혀서 생활하는 상황에서 네. 그 당국에서 어떤 회유와 어떤 고통을 줬을지는 상상이 가능한 상황이니까 그럼요. 예, 천황제를 옹호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은 아마 본인의 생각이 아니었을 거란 추정이 가능한 거죠. 그 우리가 그걸 어떻게 상상해 볼 수 있겠어요? 그 당시에 수용소의 생활이라고 하는 걸, 그 감옥에서의 생활이라고 하는 걸, 그 열악한 상황. 1926년 지금 1923년에 잡혀 들어가서 45년까지 감옥 생활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천황제를 옹호하는 말을 할 수 그렇게 있냐. 전향을 했어라고 평가하기에는 이때의 감옥 생활, 그다음에 그 고초 이걸 우리가 함부로 평가하기가 그러니까. 좀 힘든 거죠. 그리고 진짜 이 시절에 활동하던 친일파들처럼 예. 뭐 나와가지고 뭐 사람들한테 전쟁에 나와 싸워라 이런 활동을 했었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 시절의 박열의 판단을 우리가 그렇게 지금의 쉽게 어떻게 전향을 할 수 있어라고 판단하기는 그렇게 우리가 비판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아마도 이런 강압에 의한 것으로 또 보이고 그 이후의 삶은 이제 해방 이후에 한 2달 정도 있다가 이제 석방이 되시거든요. 그 이후에는 이제 민단에 네. 들어가서 이제 활동을 하시다가 나중에 북한으로 넘어가시게 됩니다. 예. 그들의 삶이 얼마나 불꽃 같았는지를 읽을 수 있는 네. 시기였었는데요. 많은 판단을 좀 하게 되네요. 자, 지금까지 김재원 역사 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